따르릉.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액정했던 이름 민수. 제 아들이었습니다. 곧장 통화 버튼을 누르자 밝은 목소리가 전화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무슨 일 있냐? 이제 목소리가 좋아 보인다. 저 됐어요. 드디어 됐어요. 오늘 아침에 임용 소식 들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판사로 정식 임용됐어요. 그 순간 무릎이 탁 풀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입가에선 웃음이 자꾸 새어나왔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겹쳐져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버지 덕분이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엄마랑 아버지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민수는 한참을 숨가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판사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언제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무조건 괜찮지. 엄마 아버지 모시고 좋은 데 가서 식사해요. 오랜만에 셋이서 멋지게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너 같은 아들 준 거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은 여전히 따뜻했고 가슴 안에서는 아직도 뿌듯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세상에 태어났던 날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던 그 순간이 떠올랐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괜히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전 민수의 방, 민수가 쓰던 책상을 한참 바라보다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불빛을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풍경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고향. 입에서 그렇게 나지막이 흘러나온 단어. 50년 전 떠났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을을 생각하면 냄새부터 떠오릅니다. 초가지붕 사이로 피어오르던 연기 냄새. 아침마다 지게를 지고 논으로 나가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 이른 새벽 강아지 짖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던 하루. 그 마을엔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서울로 올라오기 전까지 저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농가밭을 일구며 그날그날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으로 살아가셨고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손을 잡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삿갓을 쓰고 논두렁을 따라 걷던 기억. 겨울이면 얼어붙은 두레박줄에 손가락을 물들이며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기억.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 선명하고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만 내 삶이 시작된 곳이었지. 아들이 판사 임용이 되던 날, 그날따라 고향 마을의 풍경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느티나무,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던 우시장 담벼락, 그리고 매년 정월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제밥을 지내던 회관마당까지.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것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 선명했습니다.
거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엔 흑백 사진 몇 장과 누렇게 바른 편지 몇 통, 그리고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주셨던 나무 필통이 들어있었죠. 그 필통을 손에 쥐는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판사가 됐다는 걸 고향에도 알려야지. 나처럼 가난한 집 자식도 열심히 살면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해 소처럼 일하며 잊고 지냈던 것만 같은 고향.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자리한 고향.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고향. 서울살이에 치여 외면했던 어린 날의 기억들이 아들의 판사 임용이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그 마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 마을 이름을 검색해보며 오랜만에 지도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마을 입구 사진을 보는데 길과 풍경은 달라졌지만 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는 그대로더군요. 그렇게 저는 고향으로 향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자고 일어나면 마을 어귀에 휘날리는 현수막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머릿속에선 계속해서 장하다 김민수 판사라는 문장이 맴돌았거든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의 판사 임용 소식을 고향에도 알리겠다고요. 곧장 들뜬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현수막 하나 준비하려고 한다. 네가 판사가 됐다는 거 아버지 고향 마을에도 알리고 싶다. 진짜요? 아버지답지 않게 그러시네요.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그렇게 해보겠냐. 아버지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날인데. 아들 민수는 한참을 웃다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만 글귀는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하다 김국철 장남 김민수 판사 임용 이 문구를 정하고 동네 현수막 업체에 전화해 급하게 주문을 넣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막이 도착했고 아침 일찍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 굽이진 길을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다 보니 지루할 틈이 없더군요. 50년 전과 달리 주변 건물과 풍경은 변해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기와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로 들어서려는 순간 제 눈앞에 갑자기 펼쳐진 광경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하다 김국철 장남 김민수 판사 임용. 세상에, 마을 입구에 이미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준비한 것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문구였습니다. 현수막 문구뿐만이 아니었어요. 마을 입구 정확한 그 위치에 벌써 큼직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이걸 누가? 손에 들고 있던 현수막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제가 직접 글귀도 정해서 주문했는데 이 현수막은 대체 누가 어떻게 알았던 걸까? 아니 이걸 나보다 먼저 걸 생각을 누가 한 걸까? 갑자기 온몸이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마을길은 조용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현수막을 잠시 바라보던 저는 곧장 발걸음을 돌려 마을 회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걸었는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관 앞 입구에는 낡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처마 밑에 달린 오래된 풍경이 바람에 찰랑거리며 청아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김국철입니다. 어릴 때 이 마을에 살았던.
제 말을 들은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 국철이 아니야. 감나무 김씨집 큰아들 국철이 맞지? 예, 저 맞습니다, 어르신. 저 기억해 주시네요. 노인은 한 걸음에 다가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유, 저 세상에 국철이니가 이제서야 다시 오다니. 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 처음 오는 거지. 안 그래도 소문은 들었다. 소문이요? 그래. 국철이 네 아들이 판사가 됐다며? 어휴, 저 우리 마을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다니. 그, 현수막 봤지? 예,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그 현수막 혹시 누가 건 건지 아십니까? 노인은 제 손을 놓고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네. 현수막 만든 사람. 저희가 직접 만들고 직접 걸었는지 주문을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의 손끝이 향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뒤통수만 보였고 허리가 약간 굽은 사람. 손에는 오래된 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본 순간 아이쿠야! 입이 떡 벌어졌고 저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세상이 한순간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대체 어떻게. 50년 전 먹고 사는 게 막막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던 내가 아들이 판사가 되어 고향에 현수막 걸러 갔더니 장하다 김국철 장남 김민수 판사 임용. 누군가 먼저 현수막을 걸었길래 누가 걸었는지 물으러 마을회관을 찾아간 순간 기절 초풍하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그 이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고동치기 시작했고 현실이 믿기지 않아 자꾸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건 사람, 그 주인공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회관에서 마주친 인물의 얼굴을 보고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어느새 아득한 옛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빠져들었습니다. 심장은 점점 느려졌고 시야는 흐릿해지면서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한 시절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태어난 마을은 고요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저는 흙을 밟고 자랐고 손등에 흙물이 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니는 새벽이면 안개가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셨고 아버지는 작은 논에 지게를 지고 나가셨습니다. 부모님은 한푼이 아쉬운 살림 속에서도 늘 부지런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손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다 놔요? 거기 장독 옆에 놔. 그 퇴비니까 고추밭에 쓸 거야. 알았어요. 아침밥은요? 가마솥에 불 붙여놨으니 네가 좀 봐라. 밥 타면 안 된다. 네, 제가 볼게요. 어린 저는 밥을 짓는 가마솥 앞에 앉아 연기를 눈물로 견디며 땀을 닦았습니다. 고구마를 한쪽에 넣고 슬쩍 구워 먹던 그때가 그리워지는데 참 따뜻했거든요. 그 당시 학교는 산 너머에 있었고 신장로를 한참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신발이 진창에 빠졌고 겨울이면 코가 올 정도로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죠. 그래도 초등학교 시절만큼은 즐거웠습니다. 비록 옷을 물려 입은 것이었고 도시락은 늘 고추장에 계란 한 알 정도였지만
저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등록금과 책값, 교복값까지.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국철아. 이번 학기 돈 말이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그냥 안 가도 돼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저 괜찮아요. 학교보단 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집에 여유도 없는데. 그래도 국철아, 중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염려 말아라. 학교를 안 다녀도 괜찮다고 그게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괜히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공부가 하고 싶었고 더 배우고 싶었지만 부모님 얼굴을 보니 더는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중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이 강경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친구들은 왜 학교를 안 가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점점 사람들도 관심을 거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일을 넘어서 마을 일까지 돕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고 해 뜨기 전에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들판에 나가 고추를 따고 콩깍지를 털었습니다. 밤매기와 지게질도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마을에서 부르는 품일도 자주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김매기 하면 되죠? 아유, 저 국철이 왔구나. 그래, 저 오늘은 콩밥 뒷구석이야. 점심은 내가 지을 테니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해라. 17에 저는 이미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일꾼으로 불렸습니다. 덩치는 작았지만 일하는 손은 빠르다며 어르신들께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한 만큼 몸은 빠르게 지쳐갔고 무언가를 열망하는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은 어디서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마을 우물가에 혼자 앉아 물결을 바라보며 자주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온 친척이 말하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버스도 많고 전기도 안 끊기고 돈만 있으면 맛있는 밥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곳. 서울이라는 곳을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니, 갈 자격이 있을까? 그때는 자신감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지만 언젠가 떠날 거라는 생각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가 말을 걸었습니다. 야, 국철아. 왜? 너 서울 가고 싶다고 했지? 응. 우리 삼촌이 서울서 일하는데 가끔 일손이 필요하대. 숙소도 준대. 너 관심 있냐? 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무언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야? 내가 갈 수 있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심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사는 이 마을과의 인연이 끊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논두렁을 걷고 소의 꼬리를 잡고 마을 어귀에 앉아 벼틀 쬐며 지냈는데 서울에 대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울. 그리고 이곳을 떠나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은 결국 18살의 어느 봄날 저를 서울로 이끌게 되었죠.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18살의 봄.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아버지의 굽은 등과 어머니의 두 손 모아 기도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큰 가방 하나 짊어지고 고속버스를 탔고 이윽고 도착한 서울의 터미널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낯설고 커다랬습니다. 여기가 서울이구나. 길 위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바비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더군요. 그 틈에 섞여 있는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가슴 안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서울역 근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하루 2,000원.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지만 지붕 있는 잠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 다음 날부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공사장을 돌며 일을 구했습니다. 저 일자리 있습니까? 어디서 왔냐? 일은 해봤냐? 해봤습니다. 고향서 논밭일 다 했습니다. 지게도 잘 지고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여기로 와. 그렇게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삽질과 벽돌 나르기, 시멘트 섞는 일까지 손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가락을 쥐기조차 힘들 정도였지만 입에서는 한숨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버티자. 하루만 더 버티자. 이악 물고 살자. 세상에 못할 일 같은 건 없다. 버티자 김국철. 장하다 김국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일감이 점점 불었어요. 공사장이 없을 땐 신문 배달을 했고 새벽 3시면 자전거에 묶은 신문 다발을 들고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어느 겨울날 영하 10도의 날씨에 손끝이 얼어가면서도 자전거 핸들을 잡았던 그 아침이 기억납니다. 발은 감각이 없어지고 입김은 하얗게 퍼졌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의 약값이 되고 아버지의 끼니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의 절반은 꼭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송금용지를 꺼내들고 한자 한자 부모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취인 박말순. 송금액 5만 원. 자주 보내시네요. 부모님께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요. 직원은 그런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특하네요. 요즘 청년들 중에 보기 드문 분이세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엔 하루 2끼로 버티며 옷도 2벌을 번갈아 입고 다녔습니다. 한겨울이면 군고구마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도 많았지만 부모님 생각만 하면 배고픔도 고통도 잊혔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25 무렵엔 슬슬 저축한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땀으로 모은 돈이라 귀하게 다뤘고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았거든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한 생활이 조금씩 나아졌고 마침내 28 되던 해에는 방 2칸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도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 작지만 부엌도 딸려있고 창문도 2개나 있는 방이었어요. 도배는 제가 직접 하고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식탁과 의자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골목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김치찌개가 꽤 맛있었고 그날따라 음식을 나르던 여자분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단정한 앞치마에 검정 고무줄로 머리를 묶은 그 여자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애. 이순애였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네, 아주 맛있네요. 된장국도 괜찮고요.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끓이세요. 국물은 매일 새로 내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그 식당에 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이 입에 맞아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보기 위해 가게 되었어요. 순애 씨는 바쁜 와중에도 늘 손님을 정성껏 대했고
저에게만큼은 한 번 더 웃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달 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순애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뭐 드릴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혹시 저녁에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식사요? 순애 씨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장사 끝나고 시간이 나면 잠깐은 괜찮아요. 그날 저녁 저는 동네 분식집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순애와 마주 앉았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을 시켰고 콜라 한 병을 놓고 대화를 시작했죠. 사실 고향은 전라도 시골이에요. 중학교만 졸업하고 18살에 상경해서 지금껏 이 일 저 일 하면서 살았어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전 서울 토박이에요. 엄마랑 둘이 식당이에요. 아, 식당 일 힘들죠. 힘들죠. 근데 매일 오는 손님들 보며 힘을 얻어요. 철씨처럼요. 그날 우리는 한참을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일 우리들은 식당 앞 벤치에서 10분, 20분씩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순애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생일이라면서요? 엄마 몰래 끓였어요. 많이는 못 끓였는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미역국이군요. 순애 씨,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죠? 그 미역국을 먹으며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살이 10년 동안 처음으로 누군가 제 생일을 기억해주고 챙겨준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제야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삶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애는 제게 서울살이의 안식처가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시절 겨울밤 작은 전등 아래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를 듣던 우리의 모습. 조심스럽고 따뜻한 사랑이 우리 사이에 싹트고 있었어요. 순애와의 연애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식당 앞 벤치에서 시작된 대화는 골목을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되었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하루 일과가 끝난 늦은 밤 그녀의 집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면 그 순간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우리는 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온 지 2년이 되던 어느 날 순애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국철 씨, 나 요즘 속이 좀 안 좋아. 어디 아픈 거야? 병원은? 병원 다녀왔어. 근데?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아기 가졌어. 국철 씨랑 내 아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만 곧장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나 정말 고마워. 무섭지 않아? 아니, 오히려 기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잖아. 내가 책임질게, 무조건. 그렇게 우리는 바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집은 제가 어렵사리 구했던 방 2칸짜리 새방에 차렸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가 태어난 날은 흐린 가을이었거든요. 나의 순애.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원에서 긴 진통을 견뎌야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만실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기도를 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조망만한 손이 제 손가락을 움켜쥐는 그 감촉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가장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줄이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했어요. 공사판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저는 화물차 운전에 뛰어들었고 밤낮 없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보, 저 이번에는 부산까지 다녀와야 해. 새벽이 지나서 들어올지도 몰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중간 쉬어가. 민수 기저귀값 분유값 벌어야지. 이럴 때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놔야 해. 그렇게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조용하고 잘 웃는 아이였어요. 밤에도 잠을 붙이거나 울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말을 곧잘했습니다. 아내는 민수를 낳은 뒤에 식당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3살 무렵부터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작은 바느질 일도 함께 했고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며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도 배차 못 받는 건가요? 미안해요, 김계사. 요즘 물량이 다 끊겼어요. 우리도 사람들 내보내야 할 형편이라. 하루아침에 일이 끊기고 우리는 생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며 앉아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급히 일거리를 찾아 나선 저는 폐지수거와 고물상일을 시작했습니다. 수레를 끌고 다니며 종이박스와 빈병을 모아 무게를 달아 파는 일이었죠. 민수야, 아빠 다녀올게. 아빠 힘내요. 아빠 최고. 작은 손을 흔드는 아들의 응원에 수레 손잡이를 꽉 쥘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단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은 민수의 성장을 통해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민수는 또래보다 눈에 띄게 성실했습니다. 수업 시간엔 항상 앞줄에 앉았고 시험 때마다 상장을 받아왔거든요. 민수는 참 기특한 아이예요.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들도 잘 챙기고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줘서 저도 감사할 뿐이에요. 중학교에 들어간 민수는 아예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에 나가 자습을 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했는데 공부하는 아들 간식이며 밥을 매번 챙겨주었고 저는 공부하는 아들 책값과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거리를 늘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일찍 퇴근했다. 이제 뭐 좀 먹자. 아빠, 나 이거 하나만 더 풀고.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천천히 해.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은 챙겨야지.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받는 일타 강사 과외니 줄 서서 들어간다는 학원이니 그런 것은 일절 해본 적도 없지만 저 나름 학습 방법을 터득해 학업에 전념했고 입시를 앞두고도 스스로 계획을 세워 철저히 실천하는 모습에 저는 늘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정말 신기해. 누구 닮아서 저렇게 똑 부러졌을까? 너랑 나 둘 다 닮은 거지. 근데 확실히 머리는 널 닮은 것 같아. 아니야. 민수 공부할 때 보면 당신처럼 무지익하게 집중하잖아.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쌓아 올렸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에는 늘 웃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고3이 되었을 때
저는 하루하루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이 아이가 이 모든 노력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그저 원하는 길을 당당히 걸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날이 다가왔어요. 민수가 수험표를 손에 들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입시장을 향해 가던 그 아침. 인생의 중요한 시작이 결정되는 그날, 당당하게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내 평생 나한테 쓸 운이라는 게 있다면 그걸 아들에게 몽땅 몰아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대학 발표가 나던 날, 저는 평소처럼 고물상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IMF 때 수레를 끌며 고물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을 오래 하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운이 좋게도 기존에 하던 고물상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었고 꽤나 벌이가 잘 되던 때였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와 종이박스 가루를 털며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두 손을 모은 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당신 왔어요? 어. 당신 왜 이렇게 긴장했어? 좀 무슨 일이 있어? 그때 민수가 방에서 조용히 나왔는데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 왜? 무슨 일인데? 잠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민수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합격 발표. 아들의 이름 수험번호를 확인했는데 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민수야, 정말이냐?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몇 번이나 물었고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진짜로 붙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요.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절대 헛되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날보다 마음이 풍성했고 밥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서울대라. 이름난 수제나 들어가는 학교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교를 우리 민수가 거길 들어가다니. 민수야, 네가 해냈구나. 엄마는 그저 꿈만 같아. 다 엄마 아버지 덕분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입학과 동시에 공부에 매진했고 방학 되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전공 수업이 재밌어요. 경제라는 게 세상을 보는 눈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배워보고 싶다, 야. 나중에 제가 책 추천해 드릴게요. 같이 읽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이 가까워질 즈음 민수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로스쿨에 가고 싶어요. 로스쿨?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불의를 막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 생각이 참 기특하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있는 힘을 다해 도와줄 테니 한번 해봐라. 로스쿨 학비는 무척 비쌌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보탰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우리 부부가 학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3년간 로스쿨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은 곧장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또 한 번의 기적처럼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 변호사 자격증 땄어요. 이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어요. 아들아, 대단하다. 진짜 장해. 그렇게 우리 아들 민수는
30살이 되던 해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들은 이름값을 따지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했고 의뢰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된 이후 아들은 매달 우리에게 생활비를 붙여줬습니다. 변호사가 돼서 돈을 벌기는 했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부모님이 고생하신 만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네 돈 필요 없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지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비로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판사가 되고 싶어요. 판사? 네. 변호사도 좋지만 이제는 법을 더 공정하게 적용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 길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어요. 이제 도전해보려고요. 아들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천을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매일같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시험과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수는 38세의 판사로 임용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날 읽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던 게 기억납니다. 진짜로 우리 아들이 판사가 됐다고? 아버지, 해냈어요. 이건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해낸 거지. 네가 진짜 우리 집안을 빛낸 거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엄마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요. 그래, 이제 어디든 좋다. 아버지 지금 너무 행복하다.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마치 내일처럼, 아니 내일이 잘 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가슴 가득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저는 문득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떠나온 그곳, 누구보다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을 보낸 그 마을. 그곳에서 아들이 판사가 되었다는 걸 알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가야겠다. 내 말로, 내 입으로 말해야지. 우리 민수가 판사가 됐다고. 이 김국철이 아들 김민수가 판사가 됐다고 알려야지. 그렇게 저는 고향을 찾게 된 거였어요. 현수막도 직접 준비하고 아들의 사진도 챙기고 가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하다 김국철 장남 김민수 판사 임용. 현수막에 그 문구가 큼지막하게, 그것도 제가 걸려고 했던 정확한 위치에 이미 걸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지? 누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현수막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누굴까? 누가 이 현수막을 건 거지? 예사롭지 않은 느낌. 그걸 확인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리고 마을회관에서 제가 마주한 인물은 그 사람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기절 초풍할 만큼 놀라게 된 거였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이 반쯤 비껴간 얼굴, 깊게 팬 주름, 짙게 그을린 피부. 그 얼굴은 분명 낯설면서도 어딘가 깊은 데서부터 기억을 끌어올리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러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철이냐? 너 혹시 영만이냐? 그 순간 마치 수십 년 전으로 시간이 거꾸로 흘러간 듯 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던 그 웃음소리와 함께 나란히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던 친구. 바로 고향 친구 최영만이었습니다. 야, 아이고 얼마만이냐? 꾀돌이 국철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 영만아, 진짜 너 맞냐? 내가 너를 여기서 다시 보다니.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뻗어 얼굴을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반가운 얼굴. 저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올라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영만아, 이게 몇 년 만이냐? 50년이다 국철아. 너 고향 떠난 게 18이잖아. 반백년이 흘렀다고. 세월이 참 무상하다. 너 떠나고 내가 몇 번이나 편지라도 쓸까 했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내 잘못이지 영만아. 내가 막 서울 상경에서는 자리도 못 잡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일을 해서 내가 소식을 못 전했어. 영만이의 어깨가 흔들렸고 저도 눈가가 젖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천천히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덮고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시골 냄새가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너는 좀 여기 있었던 거야? 나는 그때 서울로 올라간 후 한참을 바쁘게 살았어. 뭐 알지? 너희 집 사정 내가 몰라? 너는 진작 떠났어야 했어. 나는 한참을 여기서 지내다가 중간에 잠시 고향을 떠났었어. 뭐 서울서 잠깐 지내기도 했는데 하는 일 때문에 부산에 울산, 대구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살았다. 그래서 못 봤구나. 내가 서울 올라간 다음 꽤 오랜 시간 고향에를 못 왔다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왔었는데 너를 못 봤단 말이지. 영만아, 우리 어릴 때 참 힘들었잖아. 그때 기억나냐? 내가 밥 굶고 있으면 네가 몰래 너희 집 밥솥에서 밥 퍼다 주고 쌀 퍼다 주고. 에이, 응? 그런 걸 아직도 기억해? 그걸 내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 뒤 다시 조용해졌고 친구 영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날 계곡에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말이야.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영만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영만이와 제가 한창 뛰어놀던 개구쟁이 시절 11살의 여름 장마가 지나고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영만이는 자칫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물살이 셌고 어른들이 없던 그 계곡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들어 영만이를 건져냈거든요. 그때 국철이 너 아니었으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됐어. 다 옛날 얘기다. 우리는 그냥 서로 도우며 걷잖냐. 형제처럼. 근데 말이다, 국철아. 응? 네가 떠난 후 난 한참 울었어. 마음속으로 너는 서울 가서 잘 될 놈이라고, 잘 될 거라고 간절히 응원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 없이 여기 혼자 남은 게 어찌나 허전하고 서럽던지. 미안하다. 네가 그럴 줄은 몰랐어. 너 어려서부터 꼭 형 같았잖아. 그런 티는 하나도 안 내고. 국철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넌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네가 그런 마음인지 몰랐어. 마음 같아서는 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그의 따뜻한 손길. 비 맞으며 함께 소먹이러 다니던 그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리워하던 친구를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나도야.
이제 민수 일 때문에 잠깐 들른 건데 네 얼굴을 여기서 보다니.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섞인 눈물 한 줄기 흘리던 그 순간 50년이라는 긴 시간 터울이 있었지만 친구의 얼굴을 보니 멀리 떨어져 지냈던 거리도 각자 힘겹게 살아온 삶의 무게도 모두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을회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옛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마음 한켠에서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현수막. 내가 걸려고 했던 현수막을 건 사람이 영만이라고 했지. 영만이가 어떻게. 그것도 제가 말하기도 전에 내 아들 민수가 판사로 임용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게다가 현수막까지 직접 준비해 걸 정도로.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나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친구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 소식을 알았을까요? 영만아, 근데 말이다. 응? 네가 그 현수막 걸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민수 소식을 알게 된 거냐? 친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표정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국철아, 그 얘긴 사실 나도 믿기 힘들었어. 무슨 소리야? 몇 년 전에 내가 억울한 일에 휘말렸었거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난 정말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야. 저는 숨을 멈추고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영만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몇십 년 농사 지으면서 땅 한 평 팔지 않고 살았는데 동네를 돌아다니던 브로커 같은 놈한테 속아서 땅 문서에 도장 찍었다가 그놈이 사기를 치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근데 피해자들이 나만 보고 고소를 해버렸지. 세상에, 그럼 넌 피의자가 된 거지. 그것도 아주 큰 돈이 걸린 사건으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내가 이 긴 세월을 사는 동안 나름 정직하게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은 못 돼도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말아야지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 그런 일도 생기더라. 영만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 한쪽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그 눈가엔 억울함과 고통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 고소를 당했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좋은 변호사 구할 형편도 못 돼서 급히 부랴부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배정된 변호사가 네 아들이었어. 뭐라고? 김민수 변호사. 그 이름을 들었을 땐 몰랐어. 그냥 평범한 이름이니까. 근데 그 청년이 참 성실하고 진지하더라. 내 말 하나하나를 다 받아 적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까지 찾아가서 증거를 모았어.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저는 처음 들은 거였으니까요. 결국 김민수 변호사 덕분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 판사도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결론을 내렸지. 그때도 고마웠지만 그냥 좋은 변호사였구나 하고 지나갔어. 보통 그런 무료 변호, 구조공단 통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만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내가 그저 운이 좋았구나 생각을 했지. 그랬구나. 근데 그때 느꼈거든. 이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이지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 그 뒤로 꾸준히 법조계 뉴스도 찾아보고 그랬거든. 또 귀찮아할지도 모르지만 간간히 안부 문자도 가끔 보냈다.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란다고 늘 고맙다고 말이야. 그러다 얼마 전
판사 임용 소식을 보게 됐어. 김민수라는 이름이 보이길래 혹시나 싶어서 더 찾아봤지. 그런데 김민수 변호사가 네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내 고향 친구 영만이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영만이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국철아, 네 아들이 나를 살려줬어. 그때 김민수 변호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난 아마 꼼짝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거야. 영만아, 그 소식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김 변호사, 아니, 이제 판사님이지. 김 판사님이 내 친구 국철이 아들이라니. 18 그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을 국철이 내 친구의 아들이라니. 국철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다 나더라. 영만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마을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어. 그 고향 마을 출신 김국철, 그 김국철의 아들이 판사 임명됐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싶었다 내가. 용만아, 정말 고맙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해줬구나. 그날 마을회관 마루 끝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영만이가 갑자기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굽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체온. 수십 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친구의 품은 어릴 적 소꿉장난하던 그 시절처럼 따뜻하더군요. 국철아, 네 아들이 나를 살려줬어. 영만아,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다. 민수가 성실히 네 변호를 잘해서 참 다행이야. 두 어깨를 꼭 붙잡은 채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제 같았던 사이, 어느 날 갑자기 뿔뿔이 흩어졌던 우리였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난 우리는 여전히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눈물보다 반가움이, 후회보다 감사가 먼저 밀려들었어요. 나 사실 처음 네 얼굴 보고 믿기지 않았어. 나도야. 김민수 판사 얼굴을 봤을 때도 어딘가 익숙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진짜 네 아들이라니. 우리 얼굴 보니 일이 좋은데 왜 그동안 못 보고 살았냐? 나도 네 소식 궁금했지만 괜히 부담이 될까 망설여졌어. 그러다 몇 년 전 그 일이 생기니 더 연락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도 나는 믿었다. 국철이 네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도 아무런 소식 없이 살아온 날들도 그 포옹 하나로 모두 덮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고향을 찾았습니다. 영만이와 함께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앉아 막걸리를 나누며 세상 이야기, 애들 이야기, 옛 동네 아이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그 녀석 참 곱게도 컸더라. 말투 하나까지 반듯하더라.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몰랐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었어. 국철이 네가 그렇게 키워냈다는 게 참 대단하다. 아니야, 민수가 알아서 컸지. 그저 우리가 옛날에 못 받았던 사랑을 다 줬던 것 같아. 저와 영만이의 인연을 알게 된 아들 민수는 바쁜 일정 중에도 고향에 들렀고 영만이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영만 아저씨랑 얘기 나누다 보니 그 시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젊은 날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너한텐 너무 먼 시절일 테지만 아버진 그 시절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시절이었지. 두 분의 우정이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민수 넌
이미 그런 사람이고 훌륭한 법조인이야. 내 사건을 맡았을 때 나는 진작 알았다. 민수는 판사가 된 이후에도 늘 같은 자세였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했고 약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런 민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김국철 아들 민수 판사 참 잘 컸두번. 응? 세상에 저런 인물 보기 힘들어. 감사합니다. 민수 녀석 늘 초심 잃지 않으려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꽉 차오릅니다. 민수는 제 자랑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 아들을 낳고 키워낸 것도 기적 같았고 그 아들이 소중한 고향 친구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건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영만이와의 우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 흙바닥에 앉아 까르르 웃던 그 웃음이 이제는 마을 평상위에서 구수한 웃음으로 바뀌었지만 따뜻함은 그대로였습니다. 국철아, 우리 다음에 서울에서 한번 보자. 민수랑 셋이서 고깃집도 가보고. 그래야지. 이번엔 내가 쏠게. 그렇게 웃으며 걷는 길. 그 길 위에 비치는 햇살은 유난히 따사로웠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을, 선하게 살아온 길은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밝혀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을요. 남은 인생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친구, 다시 이어진 인연이 있으니까요.